내 이름은 강지원. 잘 나가는 건설 사업가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남자라 부른다.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내 아내 이서연에게 세상 누구보다 멋진 삶을 선물했다고 자부하니까.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유럽의 작은 도시들을 떠올리게 하는 근사한 세컨드 하우스, 계절마다 떠나는 해외여행까지. 이서연은 그 모든 것을 누렸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내가 마련한 화려한 무대 위에서 언제나 우아한 백조처럼 빛났다. 그래,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이서연의 빛나던 미소 뒤편에 언뜻 스치는 그림자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와인을 마시던 어느 날 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말했다. 지환 씨, 당신은 행복해?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서연아. 우린 모든 걸 가졌잖아. 그녀는 희미하게 웃을 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 웃음이 왜 그리도 공허하게 느껴졌는지. 그 후로도 비슷한 순간들이 반복되었다. 내가 야심차게 준비한 깜짝 생일 파티에서도, 값비싼 보석 선물 앞에서도 이서연은 잠시 기뻐하는 듯 했지만 이내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기곤 했다. 마치 채워지지 않는 빈잔처럼 그녀는 종종 내 바쁜 일정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당신은 항상 일뿐이잖아. 나한테도 관심을 좀 가져줘. 나는 그럴 때마다 더 좋은 선물, 더 화려한 휴가를 약속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으니까.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해하려 들지 않았던 것일 수도. 결혼기념일 전야였다. 나는 최고급 샴페인과 이서연을 위한 목걸이를 준비했다. 완벽한 밤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서연은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환 씨, 이런 건 이제 그만해. 뭐가 문제야, 서연아. 또 뭐가 불만인데? 내 목소리에도 짜증이 묻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한숨과 함께 내뱉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내 외로움을 조금도 달래주지 못한다는 걸. 외로움이라니.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그때 나는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저 사소한 다툼이라고, 곧 지나갈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고 치부하기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다. 어쩌면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내가 한 번도 제대로 건네지 못했던 그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불안한 예감이 심장을 죄어왔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아주 심각하게. 그 불안한 예감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왔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다음 막이 오르듯 운명은 정확한 타이밍에 다음 사건을 내 눈앞에 펼쳐놓았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회의가 한창일 때였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지만 나는 매너 모드로 돌려놓은 채 애써 무시했다. 회의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 1시간쯤 지났을까?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확인한 휴대폰에는 아내 이서연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다급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여보, 집에 물난리가 났어. 빨리 와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눈앞에 투자자들을 두고 박차고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서연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지금 회의 중이라 당장 가기 힘들어. 일단 관리실에 연락하고 급하면 사람 불러서 고쳐. 그게 내 최선이었다. 한두 시간 더 회의를 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바닥은 이미 물기가 거의 마른 상태였다. 이서연의 설명은 간단했다. 욕실 배수관이 터졌는데 마침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김민준이라는 젊은 배관공이 와서 말끔하게 수리하고 갔다고.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다. 아니, 어쩌면 평소보다 더 생기 있어 보인다고 해야 할까.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위화감이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처리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너무나도 태연하게 설명하는 이서연의 모습. 마치 잘 준비된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그날 이후 이서연에게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지만 마치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듯 더욱 세심하게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다. 새로운 스타일의 옷들이 옷장을 채웠고 집에서조차 가벼운 화장을 하는 날이 늘었다. 휴대폰은 그녀의 분신이라도 된 듯 손에서 떠나질 않았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미소 짓는 일이 잦아졌고 내가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숨기기 일쑤였다. 전화가 오면 조용한 목소리로 잠깐만 하더니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한참이나 속삭이듯 통화했다. 누구냐고 물으면 늘 똑같은 대답이었다. 응, 그냥 친구.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비밀스러움과 흥분이 배어 있었다. 그 모든 수상한 행동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나하나의 점들이 모여 불길한 그림을 그려내는 것처럼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다. 나는 애써 그 의심을 외면하려 했다. 피곤해서 예민해진 탓이겠지. 별일 아닐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며칠 뒤 내 의심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예정보다 일찍 끝난 저녁 약속 때문에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귀가하던 날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낯선 남자 향수 냄새. 그것은 분명 내 것이 아니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이서연.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깜짝 놀란 토끼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신 오늘 일찍 왔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 향수 냄새는 뭐지? 나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물었다. 이서연은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 대답했다. 아, 그거 아까 김민준 씨가 잠깐 들렀었어. 지난번에 고친 배관 다시 한번 점검해준다고. 아마 그때. 김민준. 그 배관공. 배관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진한 향수 냄새를 남기고 간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까지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 진실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대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 남자는 누구고 이서연은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다만 지독한 불안감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알아내야만 했다. 그날 이후 밤은 더 이상 안식의 시간이 아니었다. 어둠이 내리면 의심이라는 이름의 유령이 어김없이 찾아와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이서연은 정말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그 남자, 김민준과는 대체 어떤 관계인 거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내 심장을 핥히었고 나는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다. 텅 빈 옆자리에 온기마저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이서연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한때는 서로의 숨소리만으로도 위안을 얻던 우리가 아니었던가. 이서연은 더욱 교묘하게 자신을 숨겼다. 스마트폰에는 복잡한 패턴의 잠금 장치가 걸렸고 통화는 언제나 욕실 물소리와 함께 혹은 아예 베란다에 나가서 이루어졌다. 그녀의 외출은 잦아졌지만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는 두루뭉술한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나는 점점 더 내 집안의 이방인이 되어갔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듯한 이 기묘한 동거. 웃음소리마저 사라진 적막한 공간 속에서 나는 지독한 고립감과 무력감에 몸서리쳤다.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했다. 이대로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을 이서연에게 직접 물어본다면 그녀는 교묘한 거짓말로 나를 또다시 바보로 만들거나 혹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뻔했다. 증거. 그래, 나에게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의 모든 변명과 위선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말이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나는 결국 가장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바로 몰래카메라였다.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내의 사생활을 훔쳐본다는 죄책감,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던지는 듯한 패배감.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의심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실을 마주하고 싶다는 욕망이 그 모든 도덕적 가책을 압도했다. 나는 이미 반쯤 미쳐 있었는지도 모른다. 배신감은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 이성을 마비시켰다. 인터넷을 뒤져 최대한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들을 찾아보았다. 거실의 액자 뒤, 침실의 탁상시계, 심지어는 욕실의 환풍기까지. 카메라를 숨길 만한 장소를 물색하는 내 모습은 마치 더러운 범죄를 계획하는 음흉한 스파이 같았다.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에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미 나는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나 다름없었다. 카메라가 도착하던 날,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포장을 뜯고 작은 렌즈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나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수없이 되뇌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일까? 만약 내 의심이 틀렸다면, 만약 이서연이 아무 잘못도 없다면 나는 그녀에게 평생 용서받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굳어진 뒤였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기우이기를, 그래서 이 카메라들이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옥 같은 불확실성을 끝내고 싶다는 갈망이 더 컸다. 그날 밤 이서연이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으로 집을 비운 사이 나는 마치 도둑처럼 우리 집안을 돌아다니며 카메라를 설치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거실의 책장 가장 높은 곳, 침실의 낡은 고민형 눈, 그리고 차마 욕실에는 설치할 수 없었다. 그곳까지 더럽히고 싶지는 않았다. 어쩌면 아주 작은 한 조각의 믿음이라도 남겨두고 싶었던 걸까. 모든 설치를 마치고 난 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적어도 이 지독한 불안과 의심 속에서 허우적대는 일은 끝나리라. 나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설령 그 진실이 내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지라도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 했던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며칠 동안 나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심장은 발치까지 떨어졌다. 다시 솟구치기를 반복했고 손끝은 늘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내 모든 의심이 그저 터무니없는 망상이기를. 빌고 또 빌었다. 처음 며칠간의 영상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듯했다. 화면 속의 이서현은 대부분 혼자였다. 소파에 누워 지루한 표정으로 TV 채널을 돌리거나 간혹 친구와 짧은 통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안도의 한숨과 함께 신락 같은 희망이 피어오르려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운명은 내 뒤통수를 가격했다. 그날은 유독 이서연이 아침부터 분주했던 날로 기억한다.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을 하고 얼마 전 내가 선물했던 실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이서연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화면의 각도 때문에 남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놈, 김민준이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고 그를 맞이하는 몸짓은 어색하리만큼 다정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섰고 자연스럽게 소파에 마주 앉았다. 이서연은 익숙한 듯 커피를 내왔고 김민주는 마치 제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살가운 웃음소리, 그것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들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다 김민준이 슬쩍 이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서연은 빼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마주 잡고는 더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제발 거기까지이기를. 하지만 내 바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김민준이 천천히 이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이서연은 저항 없이 그의 품에 기댔다. 그리고 입술이 포개졌다. 처음에는 가볍게, 그러다 점점 더 깊고 농밀하게.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입술 부딪히는 소리만이 내 귀를 가득 메웠다. 노트북 화면 속의 그들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장면으로 각인되었다. 나는 마우스에서 손을 뗄 생각도 못한 채 얼어붙은 듯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되감아 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내 아내가 내가 사랑했던 이서연의 얼굴이 아니기를.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이 밀려왔다.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감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격렬하게 토해냈다. 위에까지 다 쏟아내고 나서도 헛구역질은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왔을 때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역겨운 애정행각이 이어지고 있었다. 김민준의 손이 이서연의 허리를 감싸고 이서연은 그의 목에 팔을 두른 채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내 귓가를 맴돌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믿음이었고 사랑이었으며 지난 세월 우리가 함께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렸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처절한 절망감.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었다. 나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한동안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왜? 도대체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끔찍한 배신을 당해야 하는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꼼짝할 수조차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뜨거웠던 분노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칼날 같은 냉정함과 함께 섬뜩한 결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사랑, 신뢰, 웃기지 마라. 그 모든 것은 한낱 허상에 불과했다.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속아 넘어가지 않으리라. 이 참혹한 배신에 대한 대가를 나는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그 폐허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차갑고 단단하며 무서운 것이었다. 그 폐허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은 차가운 분노 그리고 강철보다 단단한 결이었다. 더 이상 눈물 따위는 흘리지 않았다. 가슴을 치는 절규도 밤새도록 이어지던 무력한 분노도 모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내 안의 모든 감정이 얼어붙어 버린 듯 머릿속은 섬뜩할 정도로 맑고 차분해졌다. 마치 격렬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바다처럼.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복수를 벼리는 칼날의 서늘함,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냉정함과 닮아 있었다. 이서연, 그리고 그 남자 김민준. 그들의 추악한 배신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나에게 새로운 목표를 부여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끝맺음,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절한 대가.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어리석고 순진했던 강지환이 아니었다. 사랑이라는 환상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했던 남자는 이제 죽었다. 그의 무덤 위에 나는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밤늦도록 서재에 틀어박혀 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가처럼 나는 노트에 하나하나 복수의 단계를 적어 내려갔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서연의 모든 흔적을 이 집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그녀의 옷까지, 화장품, 액세서리,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까지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상자에 담아 그녀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소멸시켜야 했다. 그녀가 머물렀던 공간,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물건에서 그녀의 향기를 지워내야 했다. 생각만으로도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다음 계획으로 넘어갔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완전한 차단. 그녀는 나의 경제력 위에서 공주처럼 살아왔다. 이제 그 달콤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었다. 공동명의의 은행 계좌는 즉시 해지하고 내 명의로 발급된 그녀의 신용카드 역시 정지시킬 것이다. 한때는 그녀의 미소를 보기 위해 아낌없이 열었던 내 지갑이었지만 이제는 단 한 푼도 그녀를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누렸던 모든 물질적 풍요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선물이었다.
내가 직접 편집한 짧은 영상. 이서연과 김민준의 가장 은밀하고 역겨운 순간들을 담은 클립들. 그들이 서로의 몸을 탐하고 추악한 웃음을 나누는 장면들. 나는 며칠 밤낮으로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며 가장 효과적인 장면들을 골라냈다. 처음에는 심장이 다시 터질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반복해서 볼수록 감각은 무뎌졌고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이 영상은 그녀가 저지른 배신의 명백한 증거이자 내가 선사하는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다. 그녀가 평생 동안 곱씹으며 후회하게 될 끔찍한 기억.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획이 실행된 후에는 현관문 자물쇠를 교체할 것이다. 그녀가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그녀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것이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나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처럼 나는 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오히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던 불안과 혼란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냉혹한 평온함이 채웠기 때문일까. 한 번은 주말 아침, 내가 서재에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을 때 이서연이 커피를 들고 들어온 적이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천진한 얼굴로 내게 말을 걸었다. 여보, 뭐해? 주말인데 또 일이야? 나는 순간적으로 노트북 화면을 감추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응, 그냥 마무리할 게 좀 남아서. 그녀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을 나갔다. 등골에 식은 땀이 흘렀지만 내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나도 이제 그녀처럼 능숙한 연기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나는 서재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린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갑고 어두웠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내릴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내가 직접 연출할 것이다. 아주 처절하고 잔인하게. 마침내 디데이의 아침이 밝았다. 밤새 세웠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어젯밤의 냉혹한 결의는 흔들림 없었다. 오히려 어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싶다는 조바심마저 느껴졌다. 이서연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화장을 하고 옷을 골라 입었다. 오늘은 친구들과 브런치 약속이 있다고 했다. 그녀의 들뜬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내 귀에는 그저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다녀올게, 여보.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을까. 그녀의 얼굴에 잠시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활짝 웃으며 문 밖으로 사라졌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명료하게 들렸다.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여행 가방과 박스들을 거실 중앙으로 옮겼다. 그리고 이서연의 흔적이 묻어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까지, 신발, 화장품, 그녀가 아끼던 액세서리들, 심지어 우리가 함께 웃으며 찍었던 사진 액자까지도. 손길은 망설임 없었고 감정은 메말라 있었다. 옷장에서 그녀의 향기가 배어있는 스카프를 꺼내다 잠시 손을 멈칫했지만 이내 차갑게 외면하며 상자 안에 던져 넣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리라. 이곳에는 이제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 모든 짐을 싸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집안은 눈에 띄게 텅 비어갔고 그 빈자리는 서늘한 공기로 채워졌다. 나는 미리 연락해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건장한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짐을 실어 날랐다. 순식간에 이서연의 모든 흔적이 집 밖으로 사라졌다.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음은 자물쇠였다. 약속된 시간에 도착한 열쇠 수리공은 능숙한 솜씨로 현관문 잠금 장치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이제 이 열쇠로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가 건네는 새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다.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창구 직원에게 공동명의 계좌, 해지와 신용카드, 정지를 요청하는 내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직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모든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제 그녀는 내가 제공했던 모든 경제적 기반을 잃었다. 빈털터리가 된 기분이 어떨까? 알바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어젯밤 미리 편집해 두었던 그 선물 파일을 망설임 없이 이서연에게 전송했다. 영상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모든 건 끝났어. 당신 짐은 보냈으니 찾아가. 행운을 빌어.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나는 곧바로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녀의 변명이나 눈물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다. 어떠한 대화도, 어떠한 감정 소모도 더 이상은 사치였다. 모든 것은 나의 일방적인 통보로 끝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내린 결정이고 그녀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던져두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끝났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사라진 기분. 지독했던 의심과 배신감의 늪에서 빠져나온 듯한 해방감.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텅 비어버린 공허함. 하지만 이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나는 액정을 확인하지 않았다. 보나마나 차단된 번호로부터 걸려온 부재중 전화 알림이겠지.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데 이 정적은 무엇일까? 승리자의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어딘가 허무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새로운 삶의 시작일까?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고 그녀는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런데 이 지독한 정적과 허무함은 무엇일까? 승리감 대신 찾아온 것은 텅 빈 공허함뿐이었다. 이서연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심지어는 그녀의 짜증 섞인 잔소리마저 사라진 집은 유령의 성처럼 낯설고 차가웠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 계속되었다. 분노와 증오는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져 갔다. 마치 거센 파도가 휩쓸고 간 뒤에 텅 빈 해변처럼 내 마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먹먹함과 뿌리 깊은 공허함만이 나를 지배했다. 이따금씩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곤 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모든 것이 온전히 그녀의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나 역시 그녀의 외로움을 외면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은 남편은 아니었을까? 내가 조금만 더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밤하늘의 별처럼 흩어져 갔다. 나는 여전히 바쁘게 일했고 사람들을 만났고 가끔은 웃기도 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내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깊은 밤, 홀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위스키를 마실 때면 문득문득 이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증오도 연민도 아닌 그저 희미한 잔상처럼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 궁금했지만 더 이상 알고 싶지는 않았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린 것 같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선명하게 남아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이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할 수도 없는 채로 어쩌면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무게인지도 모르겠다.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는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랄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상처는 때때로 욱신거리겠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걸어갈 것이다. 비록 예전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고 찬란하게 빛나지는 않더라도 어둠은 지나갔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주 느리고 더디게, 그러나 분명히